한 종합병원 심리상담실에서 치료 중인 40대 남성. 25년차 경찰 유창호 경입니다. 무슨 생각 나세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조금 멈출까요, 선생님? 그는 힘겹게 그날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립니다. 돌아가신 경찰관이 나를 계속 쳐다봐요. 내가 뭐냐고 일어나라고 해도 대답은 안 해요. 그냥 계속 저만 쳐다보고 있어요. 쳐다보시는 거 어떠세요? 돌아가신 분한테 너무 안타깝고 미안하지요. 그는 이제 그만 그날의 악몽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알았다고 미안하다고 고맙다 나 사랑했다고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야 편할 것 같아요. 행복하게 하늘나라에서 잘 살아요. 그리고 고만 나타나 있는 내 눈앞에 나도 힘들어져.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사건 짓고 출동했던 동료를 만났습니다. 앞으로 갔더니 차는 이렇게 세워져 있을 거예요. 여기에 쓰러져 있었어요. 누가 예. 박 경사님께서 예, 이렇게 쓰러져 있었죠. 유경위의 파트너인 박 경사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는 겁니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박 경사는 과다출혈로 끝내 숨졌습니다. 그리고 사망한 박 경사와 함께 현장에 있었던 유창호 경위는 정부 청사 경비대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유경위. 사고 이후 발병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지금까지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유경위는 지난 25년간 40번 이상의 표창을 받을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는 경찰이었습니다. 하지만 2년 전 겪은 사건으로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도착하니까 두 부부가 서 있었고 한 남자가 앞에 서 있었어요. 과거에 이 부인이 살인범 천안에 있는 뭐 나이트클럽에서 서로 부킹을 해서 만난 관계라는 거예요. 헤어진 여자를 잊지 못한 남자가 부부가 사는 아파트로 찾아왔고 큰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근처에서 순찰을 돌던 유창호 경위와 박 경사는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남편은 차를 몰고 찾아온 남자의 음주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측정 결과는 면허 취소 수준의 3배나 됐습니다. 사건 서류를 작성하던 그때였습니다. 주민자 정황진이 보고서라고 있어요. 그 보고서를 작성하고 피디를 입력시키고 있는데 갑자기 인사가 딱 그러더라고요. 하는 순간 저도 고개를 돌렸는데 딱 돌리니까 뭐가 딱 놀라는 거예요. 그 칼이. 유창호 경위는 가까스로 칼날을 피했지만 남자는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다 시간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 또 칼을 들고 피 묻은 칼을 들고 나를 또 죽인다고 달라오지. 긴박한 대치 상황 속에서 유경위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딱 보니까 이런 옆에 참 천천히 보이는 거예요. 총을 뺏기면 나도 죽고 아파트 선량한 시민들도 죽겠구나. 더 큰 사고가 나겠구나. 오로지 총만 빨리 뽑아가지고 범인을 잡아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한 차례 경고 사격 후에 남자의 허벅지를 쏴 그를 제압했습니다. 하지만 박 경사는 이미 많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건 직후부터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이던 유경위는 한 달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어. 꼭 문을 잠가야 됐어. 주인님을 누가 꽉 들어가지고 저를 확 방문을 열고 확 저한테 달라붙어가지고 저를 죽이는 그런 상상이 너무 많이 갔고 한 달 넘게 수염을 못 깎았어요. 깎으면 칼로
모가지를 막 도려내는 것 같아가지고 수염을 깎을 수가 없었어요. 그 세수도 못했어요. 하면 피가 막 흘리는 것 같았어요. 얼굴로 목까지 다 가라잖아요. 몸에도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4월 사건이 일어났던 지역으로 복귀 명령이 내려지면서 온몸에 두드러기가 생긴 겁니다. 그래 내가 거기 가서 또 다시 안 좋은 사연이 있는 경찰서에 가가지고 왜 또 가서 근무를 해야 되나 해가지고 그 스트레스가 엄청 심했어요. 유경이의 상태는 얼마나 심각했던 걸까? 그분 돌아가신 것도 안타깝고 그게 내가 될 수도 있었다라는 공포가 그것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그분 때문에 울기도 되게 많이 울었고요. 그날 이후 늘 악몽에 시달렸다는 유경이. 범인이 나타나 칼로 찌르거나 사망한 박 경사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꿈을 반복해서 꿨다고 합니다. 이런 거 보시면서 미안하다고 같이 현장에 있었는데 지켜주지 못하니까 어떻게 손쓸 방법은 없었지만 그래도 파트너잖아요. CCTV에 찍힌 이 장면은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급박하게 하는 상황에서 당연히 몸을 피해서 도망가는 게 저는 인간이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중에서도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범인을 제압한 거에 대해서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때 무경이마저 제압을 당했으면은 뭐 추가로 출동했던 저희들도 어떻게 됐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나 경찰 내부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범인에게 쫓기는 듯한 유경이의 모습이 경찰의 이미지를 구겼다는 겁니다.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 중에서도 그를 외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범인을 제압했던 그의 공로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 일 잘했다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 사건 처리를. 모든 이 일 마무리 너무 잘했다. 자기 고생 많았다라고 처음에 그렇게 해줬으면 그것도 마음의 짐을 좀 덜거나 내가 진짜 잘한 일이었구나. 나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구나라는 거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뭔가가 있었으면 좀 덜했을 텐데. 사건에 대한 공포감은 점점 조직에 대한 분노로 바뀌었고 유경이의 상태는 더욱 악화됐다고 합니다. 말을 이렇게 2달, 3달 본인은 말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소리만 나는 거 있잖아요. 소리를 내는데 소리가 제대로 된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많이 놀라고 회복이 안 되면 어쩌나 라는 그 두려움이 제일 컸어요. 사건이 떠오를 때마다 울분을 참지 못하는 유경이의 모습에 가족들은 가슴을 졸여야 했습니다. 그때 내가 죽었어야 했다고, 나 죽어버린다고 창문 열고 무서웠죠.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눈빛이 좀 풀려 있는 거 있잖아요. 가족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경이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맙니다. 많은 양의 수면제를 삼킨 유경이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아내에겐 한 통의 문자만을 남긴 뒤였습니다. 문자가 왔는데 이상한 거예요. 미안하다 그러고 애들 잘 부탁한다고 뭐랄까 몸에서 피가 빨려나오는 느낌? 유경이가 발견된 곳은 서울의 한 야산. 휴대전화 위치 추적으로 수색에 나선 구조대에게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말도 안 나오지. 그 다음에 밤에는 제대로 잠을 못 자지. 그 다음에 사건은 생각이 나지. 또 그 지역 분노가 폭발하니까 딸 아들한테 화풀이를 하지. 집사람한테 화풀이를 하지.
그러니까 살기가 싫더라고요. 우리는 서울 경기 지역에서 출동 건수가 많은 대표적인 지구대 3곳을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12시간 동안 3개 지구대에 총 255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지구대별로 10분당 1건의 출동이 이루어진 셈입니다. 저녁 7시 폭행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가 지구대로 연행됐습니다. 피의자의 일행까지 나서 출입문을 부수며 난동을 부립니다. 남자를 제압하려는 경찰들이 뒤엉키며 지구대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자, 수건만 채워, 수건만. 자, 수건 그대로 수건만 채워, 수건만. 한바탕 소란이 끝나고 난 뒤에야 한숨 돌리는 경찰들. 정신없어요. 폭행 사건 한번 하고 나니까 정신없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지구대 안에서 난동을 부리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경찰관이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왜 때려? 오히려 저희에게 이제 폭행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 그런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을 저희가 이제 도와주려고 하다가 이제 오히려 저희가 그런 분들에게 이제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이 처했을 때가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신고 나가면 많이 맞습니다. 많이 맞고 욕도 얻어먹고 이제 막 나이 어린 애들한테 막 욕도 얻어먹고 뭐 이러니까 이제 그거에 막 못 참는 사람들도 가끔 있죠. 스트레스도 받고. 저녁 9시 출동하는 순찰자를 따라가 봤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위태롭게 앉아있는 남자가 보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 일명 주취자는 경찰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입니다. 정신 좀 차려보세요. 네. 주취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가가지만 돌아오는 것은 대부분 폭행과 욕설입니다. 욕은 하지 마세요. 작가가 없으니까. 이런 주취자들을 안전하게 귀가시키는 일도 지구대 경찰들의 몫입니다. 욕 그만하세요 이제. 오늘 내내 그 정도 욕했으면 됐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네, 얼른 모시고 들어가세요. 어머니도 모시고 들어가시고. 주치자들 신고 나가서 저희가 솔직히 이제 그분을 위해서 도와주러 간 건데 이제 오히려 저희한테 행패 부리고 욕설하시면 솔직히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경찰이기 전에 사람이기 때문에 좀 마음으로 상처 많이 받고. 주취자 중에는 다른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개자식이 폭행하는 건 체포하겠습니다. 저기 왔잖아요. 저 왔잖아요. 자,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이번엔 한 노래방에서 폭행 사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손님들 사이에 오간 사소한 시비가 집단 폭행으로 번진 겁니다. 경찰이 중간에서 싸움을 말려보지만 흥분한 사람들은 경찰의 말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출동할 때마다 위험에 대한 불안감은 가시질 않습니다.
사실 뭐 출동 나가기 전에 두려운 게 사실입니다. 승유기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네, 그런 뭐 두려움이 있지만 그리고 이 중앙지구대 실제로 이제 뭐 칼을 들고 찾아오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거 보면 이제 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고 뭐 심적인 부담감이 더 커질 때도 있긴 있습니다. 지난 9일 수원 남부경찰서에서는 30대 남성이 분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아까 이제 불이 붙었던 장소는 여기고요. 여기요? 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붙어 있던 상태에서 2층 계단에서 탁 내려오는 순간 그 휘발유 신나 냄새 같은 게 코를 확 찌르더라고요. 벌써부터 순식간에 그 대상자하고 우리 경찰관 온몸을 감싸는 그런 크고 갑작스러운 불이 제 눈앞에서 이렇게 벌어지니까 온몸에 시너를 뿌리고 찾아온 남자는 전날 밤 인근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워 경범죄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남자를 에워싼 경찰들은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닌 그를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려는 남자를 막아선 경찰. 그 순간 불꽃이 남자의 온몸으로 번졌습니다. 소화기로 재빨리 불길을 잡았지만 남자는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를 막았던 경찰도 다리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우리 그 피해 경찰관이 이제 바닥에 눕혀놓고 바지를 찢고 막 이런 장면들을 제가 돕고 계속 보면서도 너무 이게 놀라서 그런지 그때 당시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 이렇게 다쳤다는 게 믿을 수가 없고. 분신 시도자를 막으려다 부상을 입은 경찰관을 만났습니다. 그는 오른쪽 허벅지와 양손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자칫 더 큰 부상을 입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내 나이 이제 47인데 앞으로 많은 애들도 이제 한창 클 텐데 내가 몸이 잘못돼가지고 부상을 입어가지고 내가 이 직업을 떠났을 때 과연 이 애들 갖다가 그 뭐고 직업들이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뭐 그런 대책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 직업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일반 직업들하고 틀려가지고 한번 물러나면 좋은데 근데 내가 물러나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까 싶어서 또 그 상황이 닥치면은 또 다시 앞뒤 안 보고 또 달려들 것입니다. 매일 격한 업무에 시달리는 경찰들의 정신 건강은 어떤 상태일까? 우리는 영등포 중앙지구대 소속 경찰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우울증과 불안 증상은 물론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소진 상태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위험도에 대해 각각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응답자의 20%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위험군에 해당됐습니다. 또한 절반 이상이 대인 업무에서 극심한 피로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하루의 일과가 끝날 때쯤 진이 다 빠진 느낌으로 있는 게 매우 그렇다는 정도가 20% 30%가 나올 정도면 이건 굉장히 심한 수준인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질환의 증상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정신질환 증상까지 아니라 하더라도 일이 끝나고 나면 정말 진이 빠져가지고 번아웃이 돼서 집안일도 하기가 어렵고 뭔가 다른 사회적 생활을 누리기에도 여의치 않은 이런 심리적인 조건들을 갖고 계시고 그렇지만 사람들을 상대하고 이러는 것 자체가 보람이 되거나 아니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의무로서의 무엇이 아니라 이게 힘듦과 소진의 원인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난 18일 과학수사대의 출동 현장에 동행했습니다. 변사 신고가 들어온 곳은 서울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부패한 냄새가 진동합니다. 대원들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시신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피고 기록합니다. 부패가 되다 보니까 심한 그 냄새가 나가지고 주변에 신고돼가지고 발견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뭐 자주는 없지만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좀 뭐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병원 밖에서 사망한 모든 시신은 이렇듯 경찰들의 손을 거칩니다. 익숙한 일이지만 꺼림칙한 기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결핵 환자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피라든가 이런 거를 보호장구를 끼고 일을 하지만 거기에 혈흔이 예를 들어 나한테 뭐 튕겼다면은 어떻게 감염되는가. 조심스럽게 들어가는데 일단 현장을 봐야 되니까 들어갈 때는 들어가더라도 현장 인장하고 나서 끝나고 났을 때 그 병력이나 이제 그런 걸 들었을 때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죠. 혹여나 내가 오염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만 오염되는 게 아니라 이제 집에 이제 가족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되게 염려가 됩니다. 양천, 구로, 강서 지역을 담당하는 광역과학수사대 8팀은 하루 평균 서너 건의 변사 현장에 출동한다고 합니다. 매일 누군가의 죽음을 목격하는 것이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그 사람의 유서라든가 아니면은 울고 있는 유가족들을 보면은 이제 슬픔 같은 건 당연히 느껴지는데 일을 하고 와가지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굉장히 행복한 모습이라든가 그렇게 되게 화려한 모습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되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긴 하고. 잔상이 오래 갑니다. 뭐 좀 특별한 사건은 잔상이 오래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스트레스도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고 스트레스도 받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해도 해야 되고 또 어떤 경찰관이 와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지. 사상 최악의 참사로 기록된 세월호 침몰 사건. 사고 직후부터 7개월 동안 연인원 11만 5천 명의 경찰이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팽목항과 진도체육관을 지키는 이들은 실종자 가족들의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함께했습니다. 당시 4개월간 현장에 파견됐던 한 경찰은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던 것이 가장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냥 눈물이 나도 고개 숙이고 잠깐 눈물 이렇게 머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일부러라도 이렇게 먼 발치에서라도 어떤 안 좋은 장면을 보게 되면 그냥 외면하고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었죠. 그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바닷가를 잠깐 쉽게 그 물을 보면 솔직히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가서 놀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바닷가에 들어가 본 적도 없고요. 또 목욕탕 같은 데 가서도 어떤 물을 볼 때마다 고여있는 그 탕 속에 있는 물을 볼 때마다 그 아이들이 겪었던 그 슬픔이랄까 그 고통이 마치 제가 지금 겪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참사 현장에 투입됐던 또 다른 경찰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70여일간 시신의 신원 확인 등 주요 업무를 담당했던 정복과 계장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남아있는 팽목항. 이곳에서 그를 기억하는 희생자 가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한 달 동안 집에를 안 들어갔어요. 집에 안 들어갔어요? 네, 집에 안 들어가고 차에서 자고 며칠에 한 번씩 그래서 그 사모님이 그냥 차에다가 애기도 오니까 애까지 데리고 와서 이제 옷 갈아입으면 다시 가져가고 하는 걸 봤어요. 며칠에 한 번씩. 최경감은 경무에 시달리는 와중에도 희생자 가족들을 살뜰하게 챙겼다고 합니다. 몇 년 전 아들을 잃은 아픔이 있던 그는 이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헤아렸습니다. 우리 가족들한테 진짜 안타까워해서 이런 사고 나서 그냥 우리가 그냥 막 거의 술로 지새고 그냥 할 때니까 그러면 또 안주까지 가지고 와서 그냥 달래주고 안타까워요. 진짜 안타까워했어요, 세월호 사고를. 진도 실내체육관을 찾았습니다. 최경감이 70여일 동안 희생자 가족들과 함께 생활했던 곳입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최경감과 처음부터 마음을 터놓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보여준 진심에 하나둘씩 마음의 문을 열게 됐습니다. 시신이 이제 그 진도체육관에 오잖아요. 헬기로 해서 이제 이송이 되잖아요. 네. 예, 그럴 때마다 항상 저쪽
구층에서 혼자 울고 계시는 모습을 제가 항상 봐왔고 저희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뭐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이거 해주시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심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제가 정말로 제가 형님이라고 나중에는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이야기를 하다가 그렁그렁해지면 또 마찬가지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그렁그렁해지는 눈물이 글썽이는 그런 모습이 아무래도 많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인양되는 시신이 점점 늘어날수록 그의 얼굴에도 차츰 그늘이 드리워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갖고 내가 알기로는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부터 애기가 조금 이렇게 침체해지더라고. 조금 그 어딘가 모르게 조금 이상하니 조금 자신감이 없다 할까? 내가 알기로는 그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받았을 거예요. 결국 세월호 참사 2달 후 그는 진도대교 아래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거센 물살이 휩쓸고 간 그의 시신은 9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당시 최경감처럼 세월호 현장에 투입된 경찰들의 심리 상담 결과 많은 이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분향소에서 경비 업무를 하고 있으니 매일 울부짖는 사람들을 봅니다. 기분이 너무 가라앉아서 나도 우울해질까 두렵습니다. 그때 본 모습이 자꾸 생각이 나요. 지하철 유리창에 비친 사람들 얼굴이 허옇게 보이는 게 귀신 같아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400여 명의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감정 반응에서는 무기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신체 반응에서는 수면 장애를 주로 호소했습니다. 이제 현장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그러면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를 했을 때 대략 한 22% 정도의 경찰관들이 고위험군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러한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을 했을 때는 10% 미만의 숫자들이 이제 PTSD가 발병이 된다라고 보는 것에 비해서는 배 이상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찰이 목격하는 죽음 중 충격이 더욱 클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동료의 사망입니다. 광화경찰서 앞에 세워져 있는 한 경찰관의 동상. 지난 2013년 순직한 정욱성 경감입니다. 그는 바다에 뛰어드는 자살 기도자를 구하려다가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저희 이제 뭐 경찰관들 와서 그쪽에 수색하고 뭐 해경이나 저희 경찰이나 해경, 뭐 소방, 뭐 헬기 나와서 그쪽으로 막 수색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없고 처음엔 뭐 그냥 믿을 수가 없죠. 그 실감이 안 나고. 당시 고 정욱성 경감과 함께 출동했던 동료와의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전 지금 좀 이제 몇 년 지난 그 옛날 일을 되새기고 하는 것도 좀 싫고 그렇지 않은 일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요. 저는 약간의 저는 죄의식도 갖고 있어요. 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해서 저분들을 제 동료랑 그때 그분들을 어떻게 좀 잘 했어야 됐을 텐데. 그러면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면서 저는 제 스스로만 자책도 많이 했거든요. 몇 차례 설득 끝에 고 정욱성 경감의 마지막 모습을 목격했던 동료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 지금은 사고가 일어난 곳은 강화도의 한 선착장입니다. 요 근방이었나요? 네, 바로 이 앞쪽에서 한 20m. 자살 기도자가 이 길을 따라 바다로 달려갔고 정 경감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를 구조하러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제가 바로 뒤따라 갔는데 이미 좀 떠내려 가시더라고요. 이렇게 두 분이서 떠내려 가시는데 참 답답했죠. 배경이는 형처럼 따랐던 선배가 바닷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을 수없이 원망했다고 합니다. 다시 그 시간으로 돌릴 수 있다면
다른 목목을 했으면 하는 막 그런 안타까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님이 막 달려 쫓아갈 때 뛰지 말라고 방송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그런 거 있죠. 동료들은 훨씬 더 많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건 죽음으로 인한 파급력 이상의 그 죽음에 대한 책임감도 느끼기 때문에 사실 그 트라우마뿐 아니라 그 죄책감, 그다음에 내가 그걸 구해내지 못한 미안함,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이 자리를 계속 지켜야 되는 자괴감, 이런 것들이 막 뭉뚱그려지면서 심리적인 위기들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고. 사고가 일어난 지 3년이 지났지만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그날의 기억은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괜히 그런 직업 의식 사명감 이런 것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같이 그렇게 했어야 되나라는 참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 어찌 보면 바보 같은 생각도 들고, 차라리 좀 한 걸음 좀 덜 가고 좀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경찰관이기 때문에 가져야 할 어떤 하나의 숙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찰관이 가진 하나의 운명인 것 같아요. 그냥. 충남 서산의 한 작은 마을. 치안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완재 경사를 만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여기 오신 지는 얼마 정도 되셨어요? 한 7개월 되는 것 같은데. 예. 저 같은 경우는 몸이 안 좋아지니까 안 좋아져서 야간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태가 이르러서 이제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제 다른 동료들 배려로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됐어요. 그는 3년 전 신장암 3기 진단을 받고 신장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길게 쨌네요. 하지만 암세포가 폐와 간으로까지 전이된 상태. 약물 치료 부작용도 심합니다. 약물 부작용. 예. 여기 이제 밴드가 다 이제 붙여야 돼요. 건강을 잃고 절망에 빠진 그는 암세포에게 삶의 의지마저 빼앗겼다고 합니다. 이겨내야겠다라고 마음속으로는 하고 암을 극복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산을 가지만 산에 가서는 다른 생각이 들어요. 나무를 딱 보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암 선고를 받기 전 그는 11년간 강력계 형사로 근무하면서 여러 강력 사건들을 도맡아 해결해온 베테랑 형사였습니다. 현장에서 죽을 고비도 이미 여러 번 넘겼습니다. 지난 2012년 서산에서 발생한 엽총 살인 사건. 전 직장 동료들에 대해 불만을 가진 한 남성이 엽총을 난사한 겁니다. 고속도로 추격전 끝에 범인을 검거한 이는 바로 최 경사였습니다. 당시 범인은 추격하는 경찰차에도 엽총을 난사했습니다. 총탄은 아슬아슬하게 최 경사를 비켜갔습니다. 딱 맞고 나니까 이게 우리가 죽은 건지 사는 건지 모르겠더라고. 왜냐면 유리 맞으면서 총탄 들으면서 안에가 다 뿌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 앞이가. 일단 보니까 몸이 움직이니까 너 괜찮아? 총 맞았어? 너 총 안 맞았어? 형 괜찮아요? 형. 이 서로가 그것밖에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형사라는 직업에 남다른 애정과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는 과거 일에만 몰두해 왔다고 합니다. 제가 한 11년 정도 가지고 있어요. 참모 잠복 들어가고 4일, 5일 잡을 때까지 차에서 졸면서 그 짓거리를 해야 되고, 잠복하는데 어디 가서 바로 점심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요새 옆에 동료가 나가서 김밥 며칠 사갖고 쭈그려 앉아서 김밥 빨면서 12시간, 14시간, 24시간 계속 나타날 때까지 김밥에 우유 이거 먹고 제때 뛰기도 못 돼요. 추운 데서 히터 못 틀고 달달달달 떨어야 되고 차 시동 못 트니까 잡을 때까지는 그게 쌓이니까 한 30대 때는 젊어서 체력이 받쳤는데 40이 넘어가니까 체력이 없더라고요.
이제는 몸에 좋다는 약재들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사명감으로 견뎠던 힘든 시간들이 한때는 후회스럽기도 했습니다. 원망스럽더라. 그 누구에 대한 원망도 없고 그냥 한없이 원망스럽더라고. 이게 아니, 왜 하필 나지? 왜 내가 암에 걸려야 돼? 내가 경찰관이 아니었으면, 경찰이 되지 않았으면 암에 걸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했어요. 아, 내가 너무 학대했구나. 최 경사가 삶의 의지를 다잡게 된 계기는 바로 경찰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공감 힐링 프로그램이었다고 합니다. 내 얘기를 남들 앞에서 하는 것 자체가 좀 어색하고 이래서 하기 어려웠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이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내재되어 있던 게 뭐가 있었나 봐요. 자기 얘기를 하면서 우시는데 그 얘기가 결코 그 사람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다 내가 거기 있는 동료경찰관들이 평소에 느꼈던, 일하면서 느꼈던 고충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10분 이해가 되니까 같이 울게 되더라고, 같이.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그 프로그램 중에 가장 감동받았던 건 그거였어요. 지쳤다, 고생했다, 이렇게 위로해 주는 거.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이 녹더라고요. 공감 힐링 수업 시간에 맞춰 경찰 교육원을 찾았습니다. 현직 경찰들이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털어놓고 격려하는 시간. 오기 싫으니까 나 안 나갈래요. 이렇게는 안 나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가서 목매달아 죽어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히려 우울증에 걸리게 된 거예요. 그렇게 좋아했던 경찰을 제가 막상 들어와서 겪어보니까 내가 미쳤구나. 내가 경찰을 왜 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제가 그 구간 근무자에서 현장을 나갔어요. 나갔는데 4명, 3명 이렇게 탔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한 분이 이렇게 살아계세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꽃다운 아가씨예요. 괜찮으세요? 딱 저 쳐다보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저한테 옵니다. 아저씨 저 살려주세요. 아까 말씀하셨죠? 그러고 딱 아래를 봤는데 배에서 창자가 이렇게 이걸 자기 손으로도 집어넣고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다가 집어넣으면서 저보고 살려달라고.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119에 전화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구급차 도착하시면서 이분 돌아가셨어요. 그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그거는 다 말했어요. 저 누구한테도 말 못했어요. 4박 5일에 걸쳐 역할극과 음악 치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직원들이 좀 이러한 교육 과정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이 좀 많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한편 지난 2013년 경찰청은 기존 병원과 연계해 전국 4곳에 트라우마 센터를 설치했습니다. 현직 경찰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심리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모든 기록은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심리 치료, 스트레스 관리 방법에 대한 것들 오시면 진행을 하고요. 또 필요할 때는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도 연계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평가, 치료 다 받으실 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트라우마 센터에서 경찰 개개인의 심리 상담을 진행하는 상담사는 단 한 명뿐입니다. 경찰관 정신건강에 배정된 예산이 연간 10억 7,4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거를 10여만 경찰로 나눠봤을 때 1인당 9,000원 꼴이 되는데 상당히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분이라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예산이 부족해서. 네, 그럴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트라우마 센터는 전국에 단 4곳뿐입니다. 경찰들은 트라우마 센터 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휴가를 가게 되면 다른 휴무자들이 나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미안하고 그렇죠. 일도 바쁘고요. 그냥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약간 눈치가 보인다고나 할까요?
제가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직원은 많지가 않을 거예요.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위험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들. 숱한 트라우마를 겪을 수밖에 없지만 그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경찰 직무 분석을 해보면 경찰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최소한 70% 이상은 장비를 사용하는 업무가 아니라 주로 민원인을 대하고 대화하는 그런 업무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찰관들이 스트레스와 피로와 트라우마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과연 이런 70% 이상의 말로 대화하고 사람들을 접하는 그 경찰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요? 보다 더 사람 중심의, 경찰관 중심의 경찰 예산 편성과 사용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